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낸 건데요. 최근 중국 매체 민 뉴스는 이집트가 FA50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목적으로 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기업인 줄 아세요?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인도 내 삼성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리고 인도에서 삼성에 대한 반한 감정은 극에 치닫자 모디 총리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미 절대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인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그 명성을 자랑해왔는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죠. 지난 9일 이른 아침 인도 체나이 가정공장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손을 놓고 공장 앞에 집결한 것입니다. 9월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에 만족할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제나이 공장장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자랑하는 두 개의 대규모 생산기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삼성의 인도 매출의 약 3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이 중요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죠.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렀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공장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임금을 2배로 올려라.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35,000 루피는 이미 체나이 지역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 19,000 루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이 금액을 다시 2배로 즉 71,000 루피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미 평균 대비 2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를 2배로 올려 달라는 요구인데 주간 이어진 이 긴장감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고 그들의 요구는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의 단축, 근무 시간의 축소 그리고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까지 요청하며 이 파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는 바로 임금 인상인데 지금 받는 35,000 루피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2배의 정확히 71,000 루피를 받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회사 측에 일종의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회사 측이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도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그들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현재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은 중국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삼성 측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재적 현실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00% 임금 인상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월급이 116만원으로 2배가 된다면 이는 현지 생활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삼성의 공장 노동자들은 이미 지역 평균 임금의 2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며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축소도 요구했는데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조건에서 벗어나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는 삼성 측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고 본사가 있는 한국조차 주말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도 공장에서 오히려 더 적은 35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주 5일 근무에 하루 7시간이 일하니 이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라는 내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요구가 맞물리면 실질 임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현지 법원의 파업 근로자들이 공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을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곧 인도 현지에서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기에 삼성은 결국 파업을 끝내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타협안은 꽤나 주목할 만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 인센티브 있습니다. 삼성은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5천 루피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파이장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작전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추가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10만 루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제 나이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삼성은 에어컨 버스의 수를 대폭 늘리고 기존 5개의 노선에서 108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가장 이색적인 혜택 중 하나는 가족 행사였는데 연사로 진행되던 근로자 가족 행사는 이제 6회로 늘어나게 되었고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에게는 2,000 루피 상당의 선물이 제공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강성 노동자 단체가 파업을 주장하자 이번엔 인도 총리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경제를 지킬 때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 인도 경제 주요 기둥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삼성 공장이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모디 총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는데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국민이 이를 판단할 것이다. 이는 강성 노동자 단체에 대한 경고. 동시에 인도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위기감을 일깨우는 호소였다. 삼성 공장에서 21,000 루피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3만 루피 이상, 일부는 7만 루피지 받고 있다이. 같은 발언 뒤에는 인도 정부의 뚜렷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날 경우 인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인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파업이 해결되는 방식은 향후 인도 내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탄식이 인도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며 새로운 제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인도 경제의 기둥을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중심에 있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애를 태우고 있었죠. 특히 이번 파업의 여파는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애플은 이번 삼성 파업 소식을 접한 타밀라그에 위치한 타타그룹 공장에서의 아이폰 16 시리즈 조립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차질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애플은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전체 생산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그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애플의 생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예측은 외신을 통해 빠르게 전나갔고 있는 인도 정부의 찬물을 끼얹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에게 너무 큰 리스크로 다가온 것인데 인도 정부가 전자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모디 총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는데 그는 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극적인
노사 합의로 파업의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대기업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으며 인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죠. 특히 인도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파업은 전례 없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파업이 노조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건은 노조의 가입은 근로자들이 돌발적으로 벌인 불법 파업이 주를 이루었죠. 마치 전투라도 벌이듯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삼성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은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자 삼성전자는 이러한 파업 사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끝없는 요구와 불법 파업에 지친 삼성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정부는 충격에 휩싸였죠.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의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급기야 인도 총리는 삼성의 철수 움직임에 대한 응급 처방으로 불법 파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나왔죠.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이 벌어지면 파업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구금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한국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집을 진화하듯 인도 정부는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도 정부의 태도는 인도 내에서는 희망 섞인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삼성전자에게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도에서 충분히 뜯길 만큼 뜯었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 나왔죠. 한때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힘입어 인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던 삼성은 이제 인도 현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불법 파업에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철수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당장 인도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다시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삼성은 더 이상 인도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내 근로자들은 불법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이 아직은 정신을 덜 차렸나 봅니다. 최근 인도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와의 파업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온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을 끝내고 공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당시엔 노동자 및 노도원 약 600명이 공장 안팎에서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업은 인도 공상의 지원을 받는 현지 강성 노동단체 인도 노동조합센터 C2 산하의 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업 현장에는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색 공상 깃발이 4켤로 있었는데요.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인도는 상급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한데 강성인 C2 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서 노동자를 끌어모으고 파업을 주도한다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롯데 등 인도 지사에는 이미 C2 배후에 노조들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현대자동차 역시 인도의 파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인도 공장 노도는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징계 및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첫 진출한 기업으로 이 공장에는 약 10,000여 명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뒤인 1998년은 3의 롬푸드 공장에서 경차 아토스를 개조한 상태로 첫 양산했고 221년 중국 공장에 이어 해외 공장 중 두 번째로 누게 생산 1000만 대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현대차 인도 공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자들의 불법 파과,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당시 인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에 한 번 골로 파업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점심 단식을 하면서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죠. 당시엔 현대차 공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200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업체로 연간 30만 대 규모의 1공장과 2공장을 가동 중이며 상트로 대츠 등 소형차를 주로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2008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총 4번에 걸쳐 파업,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이들은 기물 등 회사 자산을 부수거나 폭력이 발생하는 등의 과격 양상에 보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들은 2009년 파업 당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2008년 파업 당시 해고된 직원을 전부 복직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식 노동조합 인정을 사측에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정하는 노조는 현대차 통합 노조인 뿐이며 회사 측은 당시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평균 월급을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 3년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현대차 사측은 파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장과 엔진 공장까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투입해 점거 파업을 진입해달라고 인도 주정부에 요청했죠. 월요일에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 혐의로 6명의 노동자가 체포당했다는 인도 경찰의 발표를 고려하면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처럼 인도 공장의 경우에는 유독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당시 파업은 인도 해당 정부까지 개입하면서 종료될 정도였고 회사 측은 수십 명의 정직 지원에 복직, 급여 20% 이상 인상 등에 합의했죠. 현대차는 이틀간의 파업으로 4,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조립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그간의 파업으로 2,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파업이 끝난 다음 현대차 인도 공장 측은 인도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은 터키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 더 이상 화나게 하면 아예 물량을 빼돌리거나 공장을 철수해버리겠다는 뜻이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현재까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이들은 잠잠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번 삼석 파업을 지켜본 인도 노동자들은 또 한 번 구미가 당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잘하면 먹히겠는데 현대차 노동자들이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현지 매체 인도 미디어는 현대차 인도 공장의 노동자들이 12월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띡 미디어는 현대차 인도 자사의 노동자들이 새 노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T 미디어는 현대차의 현직 근로자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합의를 확인한 후 다시 파업 사태로 먼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인도 지사의 경영진을 교체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재를 받게 되는데요.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번이 5번째 파업합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에 비해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가전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이 지속 확장해 왔는데요. 거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 평균 연령 28세 위 젊은 노동력을 갖춘 매력적인 생산 기지였던 인도는 최근 현지 강성 도조의 파업이 다르며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는 현실이 조이는 고질적인 노동법과 잦은 파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인도는 과격한 시로도 악명이 높은 대다 친노동 성격이 강해 채용과 해고, 노조 설립 및 파업에 관한 규정 등이 전부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가 어렵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 주도의 잦은 파업 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은 인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9월에는 코인 바토리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리던 도중 경영진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GM포드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리코 오토 인더스트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애초에 모디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도를 빅플레이어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며 노동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왔습니다. 그는 외국 기업들에게 노동법을 고칠 테니 인도로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죠. 그러나
복잡하고 경직된 노동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인도 진출을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인도는 국내외 기업들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격한 파업과 무리한 요구로 현지에서도 적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22일엔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또 한 번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현대차가 또다시 인도의 대안으로 중국으로 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제조기지로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망과 인프라가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데다 강성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노안소득 불평등이 심해 소비시장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도 정부가 제조업을 키우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강성노조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대가 삼성전자처럼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현대를 상대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인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벌써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매력있는 시장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인도가 아닌 중남미로 발길을 돌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이나 태국 등 제2의 인도를 찾아 떠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과 미국 대기업들은 인도의 고질적인 노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처법이 마땅치 않은 탓에 사측의 손실 규모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막심한 피해를 봤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 첼라의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이 2달 가까이 길어지면서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특히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 센터시트가 조직적으로 파업을 지원하며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임금 인상이 삼성전자 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인도는 현재 14억 소비자 대상으로 돈을 벌려는 기업에게는 여전히 유명한 시장입니다. 인구 1인당 7,130달러의 구매력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하기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국가인데요. 삼성에게도 인도 시장은 주요 시장이지만 고질적인 노조 문제가 늘 발목을 접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분규가 잇따르면서 작년에는 생산 공장의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이루어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더욱 어려운 점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삼성에게도 방법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이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는 것이었죠. 씨는 체나이 공장 근로자들이 월 평균 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향후 3년간 58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삼성전자 측은 월 평균 임금이 약 56만원이며 이미 체나이시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은 만큼 노조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을 올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국적 직장평가 플랫폼 글래스스토어에 따르면 체나이시의 월 평균 임금은 31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에서 일하는 인도 근로자들은 지금 받는 임금도 나이시보단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삼성전자 측은 공식 노조가 아닌 시루 대신에 공장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을 협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검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삼성은 어쩔 수 없이 파업 종료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합의한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약 8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카페테리아 메뉴 종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에어컨 버스 운행 대수와 출산 시 3만 2천원의 선물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이었죠. 하지만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단체인 인도 노동조합센터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측기 노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황스러운 인도 노조의 대응에도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요구안을 앞세운 파업이 자연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 공산당 지원을 받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 시가 조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단체는 인도 노동 당국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임금 2배 임상과 주 35시간 재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님의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한 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국가의 제조업월 평균 임금을 따져봤을 때 중국이 139달러, 인도는 195달러로 각각 미국의 5,912달러의 20% 3% 수준입니다. 인도 내 근로자들의 임금 임상 요구가 확산하고 실제 임금 임상이 이어지면 기업들의 투자 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전자제품 생산 규모를 667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인도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런 우려는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업은 바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였을까? 축소하거나 완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스트리밍 앱인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뿐만 아니라 핫스타 인도를 매각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죠. 지난 수년간 인도 시장을 떠난 다국적 기업은 디즈니만이 아닙니다. 은행, 자동차, 통신, 시멘트, 소비재 등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다국적 기업의 업종도 다양한 편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있고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의 지원 사무실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2,783곳에 이르는데요. 특히나 이번 삼성과 인도 근로자 간의 파업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의 제조 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이폰 생산기지 일부 인도로 전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이는 애플이 생산지를 인도로 확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인도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굴을 보는 것도 애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아이폰 제작을 담당하는 폭스콘이 더욱 정교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인도에 있는 설비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아이폰 XR 인도 내수 시장용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유리 퍼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 XR 상자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도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서 디자인하고 인도에서 조립했다 문구가 쓰여 있었죠. 하지만 디즈니에 이어 애플과 잠정적 공장 중단을 발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다 정말 애플마저 탈출하는 것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의 인도 시장 철수 움직임이 인도 제조업에 새로운 타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발등에 불떨어진 인도 총리가 나서서 단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었기에 애플 등 미국 대기업이 떠나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겁니다. 인도 총리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C2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이유는 젊은 노동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인데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여전히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현 시점부터 5일 안에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최후 통첩에 달렸는데요. 보통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작업을 거부하는 정도이고 합의에 도달하면 곧바로 작업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노사 분쟁 패턴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에는 최근 몇 년간 파업을 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인도 근로자들이 베트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를 수천 명씩 고용하는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는 인도 근로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시걸 눈치채는 상황인데요. 그간 삼성전자는 일부 노동자의 작업 거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산당을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센터 C2 조직적으로 파업을 지원하면서 장기화되는 상황인데요가 조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었다. 인도 노동당국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닌데다 임금 2배, 인상과 주 35시간 재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C2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C2 기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해외 대기업들도 인도에 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기업들은 현재 하나둘 인도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양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을 격화하는 가대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만히만 있었다면 인도는 내년쯤 삼성과 구글, 애플 등 3사의 최신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모바일 제조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플과 폭스콘은 인도 투자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고 애플은 향후 5년 내 인도 생산 규모를 현재의 5배인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도 공장에서 최신 기종인 아이폰 15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에어팟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향후 5년간 인도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포스코의 류양희 회장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은 고객사들이 집중하는 중고급형 제품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며 투자를 계속 늘릴 뜻을 밝혀왔었죠. 테슬라 역시 2년 내 인도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렸었는데요. 이처럼 반도체와 전기차 등 분야에서도 거물급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행 추진하면서 자국 중심을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도의 야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위중갈 등 국면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불이 붙으면서 인도의 세계 공장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추세라면 인도는 GDP 기준으로 2026년엔 일본을 2027년에는 독일을 차례로 뛰어넘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부푼 꿈에 불과했는데 인도 경제를 책임지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 인도에서 짐을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인도 시장에 떠난 기업은 은행과 자동차 통신, 시멘트, 소비재 등으로 업종도 다양한 편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있고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의 지원 사무실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2783곳에 이르는데요. 특히나 이번 삼성 파업은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의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난 데다 인도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비명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해외 기업들은 잠정적으로 인도 진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삼성전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어쩌면 애플의 아이폰 물량은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제조업을 키우려던 인도 정부는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불법 파업으로 인해 찬물이
기연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파업 장기화로 인도의 강성, 노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애플과 같은 대형 대기업들을 유치하라 인도 정부의 목표가 시작도 전에 폭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한마디로 활발히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던 와중에 불법 파업으로 모디 총리의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삼성이나 애플 등 대형 기업 입장에서도 인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장기 파업이라니 인도인들의 큰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던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월급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2배나 높은다. 복리 후생 또한 다양했는데요. 그럼에도 인도 근로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인도 등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000에서 15,000 루피로 평균은 12,000 루피가 안된다. 삼성이 월 25,000 루피를 주고 있으니 평균보다 2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사실상 현직 근로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삼성은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손쉽게 타협하려 하지만 인도 노조는 이미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MMO 노동법 위반 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과 여는 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또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인도의 파업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는 사태에 이르자 결국 참다 못한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인도 총리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 청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달 열린 내각회의에서 시트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을 저버리고 집단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시트에 전혀 먹혀들지 않아서 결국 인도 총리는 아예 지압반지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국가 반란에 준하는 죄명으로 타라 엄청난 중형을 선고하다 선포한 상황이죠. 인도 총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모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 상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죠. 영국은 자기 나라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세를 징수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1755년 마침내 전쟁이 발발했고 하지만 해상 강국 영국의 최신포와 무적함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 독립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미국이 후퇴를 거듭할 때 데이비드 보시넬 데이비 보시넬 1742에 18824이라는 젊은이는 해안을 점하고 포대를 구속한 영국 할 때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위 군함을 폭파시킬 수는 없을까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영국 군함을 없앨 수 있을까만 고민했죠. 상상의 상상을 거듭하다 그는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가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걸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다 그의 눈앞에 무시 떠내려가는 소통을 보았죠. 농 속에는 약간의 물이 차 있어 파도에 밀리며 물 위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는데 그 통을 본 부시넬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저런 나무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을 때는 통 속에 물을 넣고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는 물을 적당히 빼면 그가 꿈꾸던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몇 번이 시행착오 끝에 계란을 세워놓는 것 같은 타원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마니 배는 안쪽과 위쪽에 추진기를 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배의 뒤에 달린 키를 지겨 방향을 조종하고 두 발로 배 밑바닥 핸들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배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잠수함 허트호입니다. 비록 영국 군함을 폭파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영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터틀은 빠른 속도로 개량 발전되어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잠수함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실 잠수함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등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무기의 양과 질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필패 확실합니다. 무기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확연하네요. 그런데 전쟁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온갖 최첨단 무기들이 적국을 전멸시킬 것처럼 화력을 뿜어낼 때 잠수함은 유유히 바다 아래를 자명의 먹잇감을 노리는 저 단자의 역할을 하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떠올라 어떤 무기를 쓸지도 예상할 수 없어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한데 최근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캐나다의 수십조 원짜리 수주 계약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아드엑스 2023-01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 외에는 전 세계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해 2320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전시에서 체결된 계약이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업체는 하오구 조선 양이었는데 졸란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들이 전부 하나 오션 부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여겨본 것은 3,000통 중엄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배였습니다. 하나 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가장 큰 특징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 부료 추진 체계 에입 인디션을 탑재했다는 점인데 리튬 배터리의 특징은 무게는 가볍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 장기간 장거리 자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 없이 최대 20일까지 작전이 가능한데요. 이는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자막 능력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차세대 잠수함이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독을 잇기도 한데요. 란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그만 군사력 확장으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 높아지면서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돌라는 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 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은 약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2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10월 말 한오션 조선소와 군수합사령부를 비밀리에 방문해 잠수함의 건조와 운용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은 아무래도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2척을 구매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영토로 국한한다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입니다. 영토가 거대한 만큼 해안선의 길이도 상당한데 무려 20만 금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해안선이 캐나다에는 주약입니다. 묵극해를 두고 동쪽으로 러시아가 서쪽으로 중국이 핵 잠수함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에 잠수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이라 불리는 잠수함이 있기는 한데 2000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한 명 사시면 노후 잠수의 것이 함정 벌써 역해 이상하지
안질이 잠수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서 수리하는데 소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벌써 2조 원을 썼다고 하죠. 심지어는 작전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니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상황입니다. 왜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망가졌을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캐나다 안보는 흔적만 남겼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공습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캐나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공격하려다 실수로 미국의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냉전 후해상 주권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1대가 담당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스퀘스트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 총 국방비가 무려 50조 원이 삭감됐고 당연히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됐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 결국 대통령의 당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캐나다에서 우선 해안이 지키자며 3,000봉급 이상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다 2021년 육군 사성장군 인디에어인 DR 대장이 국방참모총장에 취임하며 물살을 타기 시작해 이제도 국가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VX 23에서 캐나다가 한오션 부스를 찾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5월 10일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당국자들은 캐나다 총리 방안에 앞서 한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잠수함 제조 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죠. 현재 일본에 다 이게 2급과 한어오션의 SM 3000이 경쟁 중인데 아무래도 잠수함 수출 경험이 전무한 일본보다는 수출 경험이 있고 캐나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속 군수지원 능력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런데 불과 560년 전까지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한국은 어떻게 현존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잠수함은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유보트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되어 12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 독일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는데 유보트 불자를 수송하는 연합군의 상선을 침몰시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불고 갔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첫 7874-1995 전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독일의 패전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몰려갔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잠수함 역시 유보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보트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아 HD 후교치 월프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200 통금 209 잠수함을 제작해 추출하기에 이르는데요. 어뢰를 탑재할 수 있었던 209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 역시 209 잠수함을 도입했는데 도입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아웅산 방문했던 전두환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공격을 받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당장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하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시킨 현무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 개발은 급비사항을 취급하기 마련인데 한국이 1913년에 독자 개발한 150톤급 불고 잠수함 역시 극비리에 개발됐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150톤급 소형 잠수함으로 작전에 한계가 있어 결국 독일과 비밀리에 209 잠수함 도입 협상을 진행하는 데의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신을 인정해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 생각해 잠시 중단했다가 1987년 임기 말 다시 추진해 1987년에 HDW-터 209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에 HDW 출발한 첫 잠수함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잠수함 한번함이고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한번함 독일에서 두번 세번함은 오포 배우조 선수에서 건조됐다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도 전부 장보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개발한 잠수함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수세계에 널리 알린 것은 단연 도산 안창호 함장 보고의 매출입니다. 2021년 8월 취업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죠. 소형부터 중형까지 독자 설계 건조,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했을 뿐 아니라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경어의 대형어 참대 및 잠대지 수항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 크기인 3,000톤으로 기뢰어해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기존 장보고급 33.7%, 손원 1금 38.6%, 다 2배 중간 76% 이르는 데이를 통해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및 수출 규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로써 1조 4천억에 달하는 외화 유출을 절감시킬 수 있죠.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디젤 수함 중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한 국가를 멸망해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어떻게 운반하느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u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구분 그중 SLBM이 가장 위협적인데 왜냐면 심해를 잠수하다 어느 순간 수면으로 올라와 미사일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 적국 입장에서는 SLBM 존재 자체로 굉장히 껄끄럽고 불안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대를 6대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SLBM 발사를 완벽히 성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 과시했죠. 잠수함에서 솟구친 미사일은 400km 나라 목표 지점에 명중했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 SLBM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엄청난 힘과 함께 발사되기 때문에 지면에 버금가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한 수면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제대로 사출되는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SLBM 불속에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면 위로 쏘아 올린 수면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 즉 콜드런치, 카런치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단 1mm 차로도 발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SLBM. 이때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필요시 잠수하는 존재였으나 이후 PC 부상하는 잠수함으로 지금 현재는 부상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여러 사정상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상함이 하지만 작년에 폴란드와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물과 10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배송을
완료에 콜란 깜짝 놀라게 했던 FA50 GF 인도가 기존 계획대로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공군의 수출용 경공격기 FFA-50F78 5기를 인도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수출용 FA 50g F-12기를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FA-50을 인도받고 있는 폴란드는 통합 과정 뒤 그 즉시 몰란 공군에 전력을 배치하는 등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구매를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국산 전투기 FA-50 경전투기는 지난달 5일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세계 최강의 경전투기로 거듭났는데요. 이번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FA-50을 최초로 도입한 103대 대가 2013년 9월 16일 최초 비행을 나선 후 10년에 걸쳐 세 대대가 함께 달성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5,500만 km에 달하는 데에는 지구와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 둘레를 따라 무려 170번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FA-50 전투기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FA-01 중국을 제치고 무려 100대를 한꺼번에 수출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또 무엇 때문에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 아덱스 2023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2023의 카이와 모하메드 살라딘 이집트 방산물자 장관과의 회동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카이에 따르면 이날 모하메드 이집트 장관은 카이 부스에서 경공격기 FA-50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꼼꼼히 살피는 등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속에서 활약할 한국의 미래 신기술 제품군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방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이는 바로 FA-52 이집트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국방부 대변인은 모하메드 살라딘 장관이 카이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군수 생산 기업의 제조 역량을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특히나 앞서 작년에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가 피라미드 에어쇼 202에서 첫 고개 비행을 하면서 무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집트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이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으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수출 물량은 36대,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올해 새로운 제트 훈련기를 도입해 구형 알파 제기를 대체할 계획으로 카이는 이집트의 첨단 훈련용 제트기 FA-50 T-50 골드 이글의 수출과 공동 생산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군 현대화를 위해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F-1662 대거 운영 중이라 훈련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집트가 운영 중인 알파 Z2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구형 버전으로 심지어 훈련기가 단종되면서 고장이 나도 부품을 수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알파 제트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에 더해 최근 도입 중인 라팔 전투기를 보조할 경전투기 또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 우리와 수출 계약이 진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도입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이집트는 미라지 5인 및 미라지 2000과 같은 오래된 전투기 또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와 동맹 전선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 결실을 거둘 시간만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작년 12월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아오이 이집트에서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가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망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FA-50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열린 아덱스 2023에 직접 참가해 카이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집트 정세가 대혼란을 겪고 있기에 이집트도 무기 구입을 예정보다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작년에 도입을 검토했었다 FA50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귀화하기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지상군 투입이 없더라도 당장의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데 최근에 거세지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군사력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FA50은 고급 훈련 리프 임무와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선택한 구성에 따라 공중 표적을 공격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최신 무기로 지상과 해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4.5세대 전투 기화도 잘 보완됩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FA50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건 한국 공군의 안정적 운용 선거와 더불어 높은 가성비 무장 확장 가능성에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어떤 기정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집트에서 FA50 도입을 언제 하느냐며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FA50이 이집트 소식에 중국에서 엄청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FA50이 연이은 수출 소식에 언짢은 내색을 하면서 당하지 못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낸 건데요. 최근 중국 매체 민 뉴스는 이집트가 FA50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목적으로 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집트의 이런 결정은 중국에게 FA50이 새로운 스타로 자리잡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줬다며 다만 한국과 이집트의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작년에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해 고개 비행을 선보였다면 당시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이집트의 선택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며 FA50 또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한국 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면서도 여기서도 은근슬쩍 중국을 띄우며 쓰린 속내를 감추지 못하면서 역시나 발작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집트는 방산 분야에서 중국과 유독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중국과 협력해 훈련기를 도입하기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집트가 중국을 벌리고 결국 한국을 택하며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FA50이 이집트 수출 소식에 대해 짜증을 내며 돌려깎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 5월 디펜스 아랍은 작년 12월 카이와 이집트 아랍 산업화 기구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면서 수출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FA50 수출 규모는 1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월 아랍 산업화기구 수장이 한국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FA50은 이집트는 물론 필리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스웨덴 그리펜 등 경쟁국을 손쉽게 압도하면서 연이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FA50의 순조로운 수출 상황에 중국에서 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실 FA50과 관련해 앞으로 더 중국에서 아파할 일만 남은 상황인데요. FA50 기능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예정이라 중국마저도 특집을 잡을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방산기업 달레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 수출형 FA50 PL 달레에 댐드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콜피언 댐드 앰플 걸러 기호 매우 짧은 인식 대기 시간 주야간 작동을 위한 단일 디스플레이 모듈을 특징으로 하는데 FA50PL 첨단 디지털 조종석 비행 제어 시스템과 결합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밀 하이브리드 광학 기반 관성 추적기를 사용해 처담한 과도 라곤
시스템이 구현되는 등 편의성이 다해 추종을 보호할 거라는 게 카이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라이진 X1 하나 시스템이 차기 FA-55사 레이더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기술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라이-X1이 공개한 ESR 500에 있는 경공격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공기만으로 냉각하고 설계되는데 수행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 지상 해상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듈을 보유하고 있는 데게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하나 시스템은 FA-10 등 경환 공기에 적용하는 LCA-여사 레이더를 아덱스 2023에 최초 공개했었는데요. 하나 시스템 역시 공냉식 방식을 채택했으며 KF-21에 장착한 어사 레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환 공기 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미 KF-21에 장착된 핵심 장비인 어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작해 국내 개발을 마친 상태로 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어사 레이더는 기계 레이더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에 의한 방식이 아닌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수많은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앞서